안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학술 토론장이 아니니까요. 어려워 마시고 진정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듣겠습니다. 마이크를 어떻게 돌릴까요? 네, 저기 한승훈 작가님의 그 강의를 참 잘 들었고요. 제가 그 5.18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40년이 지나버렸는데 그 5.18 정신과 윤리의식이 그리고 이제 그게 진행돼 가면서 지금의 저희의 시민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되고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은 있는데, 5.18에 관련돼서는 요즘의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의 크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그리고 40주년이 되면서 그거의 역사와 그거의 정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후세대에게 잊지 않고 전달해 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벌써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5.18 사전지로만 남아있고, 책 속과 그 다음에 뭐 가끔 보는 다큐멘터리 정도로만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정신, 윤리의식이 계속 이어지려면, 후세대까지 이어지려면 어떤 형태로든 전달이 돼야 할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 물론 말씀하셨어요. 소설가는 소설로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에 연관되어져 있는 앞으로의 집필 구상 같은 게 있으시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교육이나 교육 철학을 하는 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할 거고, 저는 그 기본 정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자와 맹자가 그 뭔가 가르침의 주요 핵심은 인이라고 생각해요. 인, 어지린자. 그런데 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그 애매한 것 같은데, 그걸 구체적으로 맹자가 설명을 했어요. 가령 광주천에 홍수가 졌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 떠내려갔어요. 한승원이가 가서 탁 건져냈습니다. 용감하게. 그런데 그건 하나의 그 굉장한 그 뉴스거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한승원 그 사람이 원래 이름 내기를 좋아해. 그래서 소설가 정도면 이런 정도의 모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런 그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내가 적어도 소설가인데 이 정도의 일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해냈을 거다. 그런데 그 세 번째 견해가 또 있어요. 세 번째 견해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젤라도 사투리로 짠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짠하다는 말은 경상도에도 물론 쓰고 이게 표준어로 이렇게 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짠하다는 말은 그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해내지 않으면 대대로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아무튼 그 어떤 것을 계산하거나 따져볼 그런 새도 없이 가장 순수한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건져 올리는 가장 순수한 마음일 거다. 만약에 그것을 놓쳤다면 평생 동안 그 짠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하죠. 그러니까 한승권이가 그랬다면 정말로 인간으로서 어떤 짠한 마음에서 그랬을 거다. 그런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자나 맹자는 그 인을 그 짠한 마음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윤리의식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것을 그 체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이제 윤리의식 그러면 종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전을 읽어보면요, 경전들은 가령 기독교는 기독교 경전, 이슬람은 이슬람 경전, 불교는 불교 여러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전들 가운데서 제가 가장 좋아한 것은 불교의 그 원시 경전이에요. 옛날 이야기로 되어 있는, 가령 배구경 같은 거. 배구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꺼내다가 동화책에다가 쓰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부부가 서로 말 안 하기 내기를 이렇게 떡을 먹다가 떡이 몇 개 안 남으니까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지금부터 말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고 이 떡을 먹기 내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떡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서로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도둑이 하나 들어와요. 그러고 와서 부부가 떡을 향해서 가만히 앉아서 있거든요. 벙어리처럼, 이렇게 바보 멍청이들처럼. 그래서 그 남자 앞에다가 손을 이렇게 해봤어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여자 옆에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로 바보 멍청이다, 그렇게 생각한 도둑이 아내의 가슴을 더듬었답니다. 그래도 왜 하고 말을 하니까 남편이 이제 떡이 내 것이다, 그렇게 떡을 차지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내 말이 나보다 떡이 더 중요하냐 화를 냈다고 하는 그 동화가 배구경에 있는 동화예요. 그러니까 원시 경전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시 경전들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한 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전 좋아하는데, 그런데 불교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들은 우리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꼭 하나 하겠습니다. 윤리의식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우리 어머니 살았을 때부터 어려서는 살강 알죠? 재래식 부엌에 가면 살강이 있어요. 살강 위에가 개다리 소반이 하나 있습니다. 개다리 소반 아시죠? 개다리 소반 옆에가 이제 식기 둘, 국그릇 둘, 젓가락 4짝, 또 숟가락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시집 막 와서
보고 왜 이것은 사용하지 못하게 할까 그러고 이제 궁금해 있었는데 어느 날 궁금증이 풀렸답니다. 어느 날 다리를 절로 대면서 바가지를 들고 어들어온 그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들어오니까 그 우리 증조 할머니께서 어서 오시게 그러면서 당신 손자 며느리한테 그 개다리 소반에다가 밥을 차려가지고 갖다가 사랑방 퇴마루에다가 갖다가 주라고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거지가 잘 먹고 나서는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사립을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그 우리 증조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손자하고 나간 저분한테 숭늉 대접했냐? 그러니까 안 했대요. 그러니까 빨리 숭늉 대접해서 보내라. 그래갖고 그 우리 집에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 보고 빨리 가서 데리고 오느라. 그래갖고 데리고 오니까 내가 무슨 죄 지었을까 그러고 거지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따라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숭늉을 줬대요. 숭늉을 마시고 그래 숭늉을 마셔야 배가 불룩해서 잘 먹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개다리 소반 그러면서 우리 증조 할머니는 거지를 절대로 거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당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 증조 할머니가 저기 장흥에 가면 청관사가 있습니다. 청관사에서 100일 기도해서 우리 할아버지를 낳고 그 할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에게는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목소리 높은 그러니까 우리 문학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목소리 높은 시, 목소리 높은 소설가 그러니까 목소리 높다고 하는 것은 프랑카트에 걸면 마땅할 것을 시라고 쓴 사람들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으면 박수 한번 치세요. 저는 아직 20대라 5.18을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작가님의 말씀 듣고 진짜 최근에 들었던 강연 중에 제일 감명을 받았던 게 그 소설, 내가 소설가로서 소설을 쓰지만 내가 뭐 빵을 줄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 총을 줄 수 있는가 하지만 그 소설가로서 작가님의 소설을 읽고 그 사람들이 총을 들 수 있는 힘을 얻고 빵을 더 먹고 살아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힘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정말 강연을 깊게 감명을 받았고요. 저는 이제 20대니까 저희 또래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또래들은 정말 그때와 다른 삶을 지금 많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가님은 저에게 아니면 저희 또래들에게 아니면 작가님처럼 소설가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작가님의 저희 이 또래들에게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났는데 그런데 저는 뭔가 혼란이 일어나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집 머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나고 자란 마을은 무지하게 빈촌이었어요. 논 한두 마지기 가지고 산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리고 우리 집이 그 가운데서 제일 부자였어요. 우리 집이 논 10마지기 밭 20마지기인데 밭은 80평 20마지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제일 부자였죠. 그런데 그 6.25가 났을 때 여순 사건이 났을 때 전부 다 남노당 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매형도 남노당
뭐 선전책이고, 우리 당수군 여순 그 경비대 거기 가갖고 M1 총 와갖고 발언 사건을 가서 총질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망 다닌 사람을 우리 아버지가 잡아다가 자수시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6.25가 나니까 이제 그분들 다 총 맞아서 경찰총에 다 죽었죠. 그런데 여순 사건이 났을 때 6.25 때 나는 반농자 새끼였어요. 그래갖고 우리 동네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왕따를 당했느냐 하면 학교를 이렇게 멀리 이렇게 동산 넘어서 이렇게 밭둑길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나이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으니까 그 아이들은 나보다 2~3살이 위이고 많은 사람들은 4살, 5살, 6살 위인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내가 육체적으로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공부는 내가 제일 잘했는지 성적에는 그때는 수음이 안가 5단계 평가를 했는데 나는 그 체육만 빼고는 전부 다 수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아이들이 우리 선생이 부자인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보고 그렇게 성적을 높이 평가해 준다고 다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왕따 당해가지고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장중학교에 오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만 장자 우선으로 해서 우리 형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보내고 나는 국민학교만 보내가지고 일 부려먹고 살다가 분가시키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울고 불고 해서 중학교를 다녔죠. 그러니까 그 우리 아버지 설계도를 내가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설계도를 이제 수정해가지고 형을 하숙시키다가 하숙시킬 그 돈에다가 좀 보태가지고 자취를 시켜서 그래서 나는 하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내가 제일 가난한 거예요. 점심을 안 싸고 다니면서 결식아동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이 도시에 나오니까 얼마나 부자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뒤로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나는 프롤레타리아에 속한가 부르주아지에 속한가 요즘으로 치면 나는 흑수저인가 금수저인가 그래서 나는 금수저인 것 같기도 하고 흑수저인 것도 같은 그런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설가가 돼서 살아오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살아왔을 때 70년대에는 문학에서 순수 참여 논쟁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순수 그러니까 참여적인 소설을 쓰지도 않고 순수적인 소설을 쓰지도 않고 순수와 참여를 통틀어서 융합된 그런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쓴 소설들은 가난한 얘기, 이게 시골의 어촌의 어부들의 생명력 강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동신중학교에서 근무할 때 여기 YWCA 여기 있잖아요. YWCA에 붙잡혀 들어간 시인들 출판 기념회 하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사회를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인 시집 출판 기념회 하면서 내가 사회를 보면서 이런 시들 저런 시들을 줄줄 외면서 사회를 보니까 소설가가 뭔 시를 저렇게 잘하냐고 이제 그런 얘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만 좌우간
그래서 그때 그렇게 살았는데, 한 번은 시내를 이렇게 역에 갔다가 누구를 바래다 주고 그러고 오는데 어떤 남자가, 젊은 남자가, 한성원 선생님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는 광주지검 검사라고 하면서 내가 그러잖아도 한번 부르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당신은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얘기만 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순수와 참여를 가르지 말라. 가난해서 굶어 죽어간 누구에게 맞거나 그래가지고 죽어간 사람의 눈에도 노을은 아름다울 수 있고, 죽어간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보라색 나발나물 꽃도 아름답게 보인다.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야말로 우리 인간의 최고의 그 윤리의식을 지향해 가는 것 가운데 하나다. 우리들이 어째 너는 한가하게 꽃노래하고 별노래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눈에도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노래하고 서술하는 게 그게 좋은 문학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에는 그 리얼리즘 문학으로 해서 저항적인 게 아주 많은데, 저항을 앞세우다 보면 순수를 외면할 수가 있는데 순수하고 참여를 가리지 말라. 그것을 우리 후배 문학인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학사를 봐보면 영미 문학의 실존이라든지 리얼리티 문학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스페인 남미 문학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은 리얼리티만 추구하고 있는 문학은 크게 행세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지금은 순수 덩어리들의 문학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대답이 너무 장황했습니다. 질문 다 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그냥 이 모임 시작을 해서 마무리하죠. 네네. 그러니까 윤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걸 가르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고민에 가만히 있으신 것 같은데요. 또 선생님께서 윤리의식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제가 철학자 칸트 얘기를 하나 인용할게요. 아주 기분 좋은 감동을 한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니 별이 빛나는 하늘이 있고, 고개를 숙여서 내 가슴 속을 들여다보니 또 역시 빛나는 도덕력이 있구나. 이렇게 칸트는 아주 해피한 말을 해요. 밝은 하늘에 별이 빛나, 하늘에 별이 빛나고, 지상에 있는 내 가슴 속에는 또 도덕의 별이 빛나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에게 보이지 않지만은 가슴 속에서 도도히 빛나고 있는 자기 별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억지는 안 되겠죠. 수많은 훈련을 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별이 뭐냐? 라고 칸트한테 살아계시면 질문하겠는데, 안 계시는데, 보통 우리는 그 별을 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은 별이 있고 내 가슴 속에는 양심이 있다. 이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데, 안 지킨 사람들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학이나 철학이나 인문학은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을 얘기해요.
이 세상에는 불효자가 득실득실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효자를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나 이런 인문학들은 우리의 현실에 그런데 어째야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달라져야지 라는 그 희망을 찾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선생님께 부탁하시면서 아까 그리스인 조로바 얘기를 하셨는데 금남노인 조로바를 하나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